네, 여름학기 중세 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세 국어 문법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4주 동안 배웠던 중세국어 문법을 통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던가 용비어천가 같은 실제 문헌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보게 될 텐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이랑 다음 주 수업까지도 꾸준히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중세국어에서 사용되었던 어미애들과 그리고 조사애들의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어미는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종결어미 중 의문형 종결어미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자,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애들을 보다 보면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뛰다, 뛰고, 뛰니, 뛰는. 자, 이런 식으로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쁜.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활용하지 않는 구간이 있고 활용하는 구간이 있죠. 자, 이 활용하는 구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하고 활용하지 않는 구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쁘에서는 예쁘 구간이 어간이고 다고니는 이런 애들이 어미에 해당하겠죠. 자, 이때 어미라고 하는 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어말어미, 그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어말어미입니다. 자, 어말어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선어말어미라는 말은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입니다 라는 뜻이고, 자, 이 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말어미가 오면 그 단어는 끝이 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먹는 빵이라고 하는 구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때 구를 보시면 먹는 하고 빵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그럼 먹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끝이 나고 빵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다. 그래서 먹는이 단어 중에 동사, 빵이 단어 중에 명사 해서 두 개는 다른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먹이 활용하지 않는 어간인 거고, 이때 는이 활용하는 어미인 건데, 이것처럼 단어 끝에 와서 단어를 끝내주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말어미에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완전히 끝내주는 종결어미, 대표적으로 다와 같은 애가 있습니다. 자, 얘는 단어만 끝내주는 것이 아니고 문장 자체를 종결시켜버리죠. 먹다, 이런 먹다 다음에 빵 같은 거 못 오죠. 얘처럼 먹는 빵 이러면 말이 이어지지만 먹다 빵 안 되죠. 먹다 하면 어미가 문장도 종결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 해서 먹고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먹고 하면 먹고라는 단어는 끝이 나지만 그 뒤에 문장은 계속 연결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성어미라고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자, 먹고 빵, 먹는 빵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다와 같은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먹다 대신에 먹는이라고 하는 어말어미를 사용해 봤더니 먹는 빵 사용이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서술어의 역할을 하던 애에 성질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걸 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관형어 역할을 하게끔 성질을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먹는이라고 하는 어미를 통해서 성질을 전환시켜서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마러미라고 하는 애 앞에 선어마러미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뛰다 하게 되면 뛰가 어간이고 다가 어마러미죠. 그쵸? 어마러미 중 종결어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어마러미 앞부분 그리고 어간의 뒷부분 요 위치에 어미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올 수 있는데 그때 오는 애를 선어마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시다 해서 시자를 한번 넣어보면 뛰다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뛰시다의 시자는 주어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와서 쓰이는 어미를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본 시와 같이 특정한 문장 성분이라던가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들을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현대 국어에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 시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뛰신다. 자, 뛰시다. 원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주어, 뛰는 행동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라고 하는 애가 현대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세에는 이 높임,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이외에도 주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 시샵, 객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 습, 잡, 샵이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상대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까지 다 쓰였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없고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중세 국어에는 높임을 나타내주는 방금 전 선어말 어미 실컷 설명했죠.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일 때 어떤 높임 선어말 어미가 오는지를 알아야 적당한 선어말 어미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중세 국어에 적용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세 국어에 사용되는 높임 선어말 어미들을 보면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처럼 시가 쓰이는데 샤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도 하나 보이죠. 자, 이 두 개는 서로 각각 올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왔을 때 시가 쓰이고 샤가 쓰이는지 아셔야 돼요. 자, 객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현대 국어는 객체를 지금 어떻게 높이고 있냐?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 자, 이러면 모시다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모신 거죠. 할머니는 모심을 당한 대상이에요. 이것처럼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당하는 대상을 목적어라 그러는데 이 당하는 대상을 높여주는 방식이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 대신 모시고를 쓰고 있는 거죠. 혹은 부사격 조사 깨 같은 걸 사용해서 높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시나 샤와 같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청자, 상대방을 높여주는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지금 종결 어미나 보조사 요를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밥 먹었다. 자, 이렇게 하면 반말이죠. 근데 얘를 높임으로 바꿔준다. 듣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밥 먹었습니다 라고 쓰죠. 자, 이때 이렇게 습니다 같은 애가 종결 어미인데 중세시대엔 이 습니다 같은 애가 아니고 뭘 써줬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써줬다. 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이 말고 it이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it 여기다가 하나 더 써주세요. it.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 이가 왔고 어떤 조건일 때 it이 오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는 어떤 조건에서 오게 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잡, 샵 같은 애들은 어떤 조건에서 오게 되고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 이와 it은 어떤 조건에서 오게 되는지 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 높임. 현대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시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중세에서는 시, 샤를 구분해서 썼다. 자, 자음 어미 앞에 오는 선 어말 어미는 여기서의 어미는 어말 어미를 얘기해요. 자,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보면 붙임표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지. 그 얘기가 선어말 어미는 앞에는 어간을 가지고 오고 뒤에는 어말 어미를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어미예요. 그래서 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 뭐 다라던가 고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면 선어말 어미가 시가 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시를 한번 봐봤더니 가고 가니 여기가 어간이죠. 그리고 뒤에 가고 가니와 같은 어말 어미가 와 있습니다. 그럼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이제 선어말 어미 시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데 시가 올 거냐 샤가 올 거냐 중세시대 고민할 때 뒤에 봤더니 어말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한다. 기역과 니은 자음이죠. 그러면 시를 갖다가 써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샤는 언제 쓰느냐? 샤도 앞에 어간이 오고 뒤에 어말 어미가 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 자, 요 어미라고 하는 말도 어말 어미란 뜻이에요. 어말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 앞에는 샤가 옵니다. 자, 가다, 가고, 가니, 가아 해서 어말 어미가 아라고 하는 형태로 왔어. 자, 우리 아라고 하는 애랑 아라고 하는 애랑 발음이 같죠. 그래서 여기 모음 앞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는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에요. 그냥 빈자리인데 그냥 냅두면 글씨가 조금 비어 보이니까 초성의 이응을 갖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이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 앞에는 시가 아니라 샤라는 선어말 어미를 써줘요. 자, 근데 샤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어말 어미 아는 샤 뒤에서 생략합니다. 실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가샤오데 하면 가오데 해서 가다 가고 가니 가오데 해서 여기에 어말어미라고 하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어. 오데 이게 온 거죠. 자, 이 모음 앞에니까 샤를 갖다 써주는데 선어말어미 샤를 썼으면 그 뒤에 모음 어미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실제 글씨는 가샤데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선어말 어미 샤 뒤에 오는 모음의 어미는 생략된다. 생략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잠깐 보면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시랑 샤가 오는데 현대 국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를 갖다 쓸 때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 뛰시다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가 바로 오지만 먹으시다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으시라고 하는 형태로 시가 선어말 어미로 들어가요. 자, 이때 시 앞에 들어가는 이 으와 같은 애를 뭐라 그러냐면 매개 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개체라고 하는 말 알죠? A와 B를 연결해주는 물체를 매개체라 그래요. 매개는 연결해주다. 그래서 앞말의 자음과 선어말 어미 시를 매개해주는, 연결해주는 모음인 으가 사용이 되는데 중세시대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매개 모음을 사용해서 시나 샤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현대 국어에는 매개 모음이 으 하나 있으면 되지만 중세 국어에는 모음 조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양성 모음일 때는 으시가 아니라 아래아를 쓴 으시가 붙어요. 앞말에 음성 모음이 왔을 때는 음성 모음인 으시를 갖다 써줍니다. 그래서 시 앞에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매개 모음 으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의 매개 모음도 중세시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면 아래아, 음성 모음이면 을을 사용해줬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볼 건데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장에 목적어, 부사어를 높여주는 객체 높임은 특수한 어휘라던가 혹은 부사격 조사 깨와 같은 애를 통해서 실현이 되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는 실현되지 않아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객체를 높여줄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종류가 총 6개예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잘 보십시오. 자, 선어말 어미란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어간이 오고 중간에 이렇게 선어말 어미가 오고 뒤에 어말 어미가 오는 구조예요. 자, 이때 이 앞에 선어말 어미 앞에 어간 부분이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면 이 6개 중 잘 보시면 종류가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 지읒으로 시작하는 애, 반침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읍으로 끝나는 애, 순경은 비읍으로 끝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요 앞에가 시옷이냐 지읒이냐 반침이냐는 이 어간 끝소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간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면 우리는 그때 시옷을 써줍니다. 그리고 어간 끝소리가 디귿, 티귿, 지읒, 치읓이면 지읒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끝소리가 자음 중에서 노란 양말 할 때 울림소리 자음 애들 있죠? 울림소리 애들? 걔네가 오거나 앞말이 자음이 아니라 어간 끝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자, 모음은 다 울림소리입니다. 자, 울림소리가 오면 반치음을 써줍니다. 자, 여기 유성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성음을 이건 한자어고요. 고유어로 바꿔보면 울림소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으로 앞에 어간이 끝난다. 반치음이 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비읍으로 끝나냐 순경은 비읍으로 끝나냐 이건 지금 조건이 여기 안 나와. 어디 나오냐 옆에 나옵니다. 자, 얘네들 보시면 지금 받침이 다 순경은 비읍으로 끝나죠?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뒤에 오는 어말 어미가 이 선어말 어미 뒤에 오는 어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 오고요. 자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비읍이 옵니다. 자, 그래서 비읍이 왔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가 붙는다. 순경은 비읍이 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가 붙는다. 자,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총 6가지 종류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가운데 거랑 요 반치음 사용하는 것만 암기가 되면 얼추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디귿, 티귿, 지읒, 치읓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치조음이랑 구개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음운 변동할 때 구개음화 배웠죠? 디귿, 티귿이 이모음을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변한다. 자, 그건 외우고 있지? 자, 그 구개음화 조건에 나오는 자음이 앞말에 오면 구개음인 지읒으로 발음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말에 자, 티귿, 티귿이 이모음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나는 게 구개음화지. 자, 구개음화 조건에 오는 자음들이 오면 뒤에는 구개음인 애가 와. 그리고 얘가 비읍이냐 순경은 비읍이냐는 뒷말에 있는 애가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는 쉬워요. 여러분들 울림소리 알고 있습니다. 모음은 다 울림소리고 그 다음에 노란 양말이라고 외우는 애들 자음의 울림소리 노란 양말 있죠? 걔네들이 오면 반침이 와. 그리고 치조음 구개음도 아니고 울림소리도 아닌 자음들이 오게 되면 그때는 시옷이 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사건을 해가지고 앞에 지금 봤더니 기역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자음으로 왔어. 자, 자음이 왔네. 그러니까 비읍 써줘요. 그리고 얘 디귿, 티귿, 지읒, 치읒 혹은 모음 혹은 니은, 리을, 미음 아무것도 해당 안 되죠. 그러면 시오시와. 자, 지금 비읍도 디귿, 티귿, 지읒, 치읒, 모음, 니은, 리을, 미음 중에 아무것도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시오시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얘 중요합니다. 얘는 돕니라고 하는 말에 객체 높임 선어머리가 붙은 게 아니고 돕니 이게 아니야. 우리 쓸 때 어떻게 써? 도운이라고 써. 도운이. 자, 여기 잘 보면 순경은 비읍 밑에 아래아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치? 그래서 요 아래아가 온 거야. 도운이. 자, 그러면 앞말은 비읍으로 끝났으니까 시옷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뒷말이 모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순경은 비읍을 갖다 적어줬는데 중세시대는 끊어적기 하니 이어적기 하니 이어적기 해요. 그래서 저렇게 모음 앞에 이응 빈자리가 있으면 앞에 있는 자음이 연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뒤에 올라가 버려. 그래서 얘는 순경은 비읍이 뒤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아래아가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자음이 온 게 아니고 모음이 온 거야.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온 거고 뒤에 빈자리니까 순경은 비읍이 이어적기로 위로 올라가서 쓰인 겁니다. 자, 얘도 봅시다. 앞에 디귿, 지읒, 티귿, 치읒 같은 애가 오면 뒤에 구개음 지읒이 온다 그랬고요. 뒷말에 지금 어말어미 자음이 왔으니까 비읍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보시면 얘가 온 거예요. 아가 온 겁니다. 아. 그래서 모음이 왔으니까 순경은 비읍이 쓰였고 이 아라고 하는 애 여기 지금 빈자리니까 순경은 비읍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모음으로 끝났죠? 반치음이 옵니다. 자음이 왔어요. 뒷말에 비읍이 와요. 자, 갓초 잡바 이랬죠? 자, 보시면 갓초 해가지고 앞말에 모음이 왔어요. 울림소리죠? 그러니까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반치음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라고 하는 모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 왔으니까 순경은 비읍에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졌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이 뒷말 초성에 갖다 적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찾을 때 너네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런 애가 이렇게 글에 쓰여 있으면 여기서 이걸 보고 아 이거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다. 이어쓰기 된 거다.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찾아. 요거 찾는 거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임 선어말어미 중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2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국어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가 없어요. 그럼 현대국어는 상대를 높여줄 때 이 대신에 뭘 사용하냐? 비읍니다를 씁니다. 씁니다, 합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중세국어에 이런 형태의 이가 나오면 비읍니다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성자를 내시니이다 이러면 성자를 내시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씁니다 써야 되잖아. 그 대신 씁니다가 아니라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자를 써줬다. 자, 근데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는 이 말고 it도 있다 그랬죠? it. 자, 얘도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인데 언제 쓰느냐? 얘는 내가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의문문일 때 써요. 자, 하나빌 믿으니까 해서 이자 보이지?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비읍니까? 라고 하는 뜻이야, 현대국어에. 비읍니까? 하나빌 믿으십니까? 이런 뜻.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 있고 해서 여기 it 보이죠?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할 것입니까? 여기 지금 리자 보이죠? 이 리자는 중세시대에 미래를 나타내주는 시제의 선어 말음이에요. 현재의 get이랑 똑같아. 뭐 이래요. 어쨌든 자 그래서 it이라고 하는 애는 언제 쓰냐? 상대방에게 높임 표현을 쓸 건데 의문문을 말하면서 쓸 때는 상대 높임 선어 말음이 it을 써준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문장 해석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중세시대니까 끊어쓰기로 바꿔줍니다. 하나빌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있으면 뭐해라? 입니까로 바꿔준다. 의문문이니까. 하나빌 믿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한아비를 믿으십니까? 한아비가 무슨 뜻이냐? 자, 한이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큰 사람, 할아버지를 뜻해요. 그래서 한아비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런 뜻. 자, 밑에 거. 얘도 잘라서 써보면 끊어서 써보면 일훔을 무슥이라 하리고. 자, 하리고에서 it은 뭐다? 비읍니까? 리는 미래 시제라 그랬죠? 하겠습니까? 오케이? 하겠습니까?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겠죠. 알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의문문 두 개를 봤는데 둘 다 it이라고 하는 상대 높임 선어 말 어미를 쓰는 건 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의문문이 가로 끝났고 뒤에는 고로 끝났어. 중세시대는 의문형 어미가 가냐 고냐에 따라서 의문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선 가로 끝나면 판정 의문문이고 고로 끝나면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 적어두세요. 그리고 밑에 설명 들으러 가죠. 자, 의문형 종결어미. 자,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문장을 종결시켜주면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열 의문형 어미 해서요. 니은 가, 리을 가, 잇 가, 녀와 같이 아로 끝나는 애들, 가나 녀로 끝나는 애들은 판정 의문문임을 얘기해 줍니다. 자, 판정 의문문은 무엇이냐? 질문 안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의문문의 답변이 예나 혹은 아니오로 나오는 애들을 얘기해요. 너 밥 먹었니? 네. 이런 판정 의문문. 자, 그런데 너 뭐 먹었어? 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질문 안에 들어가 있고 너 뭐 먹었어? 그러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yes or no가 아니고 뭐를 먹었는지 설명해 줘야 돼. 그 의문사 뭐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 의문사가 들어가서 예 아니오 답변으로 나올 수 없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이 설명 의문문은 5계열의 의문형 어미를 써서 니은고, 리을고, 잇고나 요와 같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의문문의 형태만 봐도 판정 의문문인지 설명 의문문인지 알 수 있었다. 중세시대는 얘들아 이러한 문장부호 없다. 문장부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중세국어 문어는 의문형 문장이어도 의문문이어도 물음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가가 쓰였다. 이건 판정 의문문이다. 고가 쓰였네. 설명 의문문이다.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도 아니고 고도 아닌데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 니은다와 는다가 그런데요. 자, 옆에 봐. 네가 어째 안다. 안다. 이거 의문문 같아? 자,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네가 어떻게 알았니? 의문문이거든. 근데 네가 어쩌이 안다.
이러면 의문문 같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너라고 하는 애가 문장의 주어일 때, 문장 주어에 너라는 2인칭이 오면 그때 의문문은 니은 다를 써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아니 할 때 이 알았니 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가 너라고 하는 주어를 만나서 니은다의 형태로 쓰인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 별표 3개입니다. 알겠죠? 주어가 너일 때는 질문하는 의문문의 형태가 니은다로 끝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주어가 2인칭 주어인 너일 때는 얘가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 상관없이 전부 니은다나 는다라고 하는 걸 쓴다. 알겠죠? 자, 지금 쭉 다 살펴봤는데 간접 높임 설명만 보고 뒤에 있는 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지금 간접 높임은 주체를 높여줄 때만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중세국어는 주체를 높여주는 간접 높임도 있고요. 객체를 높여주는 간접 높임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자, 밝으시나가 서술어야. 뭐가 밝아? 부처가 밝아? 눈이 밝아? 눈이 밝아요. 자, 주어인 눈을 직접 높였어요. 이 시를 통해서.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주어를 직접 높여줬는데 눈은 사실 높일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눈이 누구 거야? 부처님 거야. 그래서 눈을 직접 높여줬더니 누가 간접적으로 높여줘? 부처가 간접적으로 높여줘. 그래서 얘는 부처를 간접 높이기 위해서 시를 통해 눈을 직접 높여준 거야. 그래서 부처를 높인 간접 높임의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주어를 높여주는 간접 높임의 표현은 눈이 주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직접 높임으로써 주어의 소유 주인인 부처라고 하는 애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방식은 현대에도 쓰여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도잡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죠. 그치? 자, 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교화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높여주는 거거든. 자, 목적어를 높여주는데 교화라고 하는 애는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치게 만들다란 뜻이야. 착하게 만드는 걸 교화라 그러죠. 근데 이 교화라고 하는 사실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교화를 높여줬더니 쌉이라고 하는 걸 통해 이건 삽으로 발음하셔도 되고 습으로 발음하셔도 되고 습과 삽 사이에 그 어딘가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삽이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통해서 교화를 직접 높여줬더니 이 교화가 누가 한 교화야? 부처가 한 교화야. 그래서 부처가 간접적으로 높여져. 자, 이것처럼 객체를 높여서 이 객체의 소유주를 높여주는 방식을 간접 높임 중에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는 이렇게 주체, 주어를 높여서 주어의 소유주를 간접 높여주는 방식은 여전히 쓰이는데 얘처럼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교화라고 하는 목적어를 직접 높였더니 교화를 한 대상, 부처라고 하는 애를 간접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현대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접 높임이 현대보다는 훨씬 더 널리 쓰였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같이 살펴볼 거고 혹격 조사, 복격 조사, 보조사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격 조사부터 볼게요. 자, 현대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주요한 애들은 이와 갑니다. 자, 얘들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주격 조사가 이가 와요. 고양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주격 조사가 가가 와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사람은 자음으로 끝나고 고양이는 모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이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가 오고요. 현대국어 주격조사 가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가가 옵니다. 자, 근데 중세국어에는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없어요. 그럼 중세에는 주격조사를 뭘로 썼냐? 이로만 씁니다. 근데 우리 이가 뭐라 그랬어? 앞에 오는 체언의 끝말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의 끝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만 이를 쓸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럼 모음으로 끝나면 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모음으로 끝났을 땐 가 대신에 뭘로 썼냐? 모음 이만 써주는 형태로 씁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체어는 앞에 자음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자음이 붙어있는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와요. 자, 그런데 자, 이랑 똑같은 애지. 그죠? 여기 빈자리란 말이야. 중세시대에는 빈자리 그냥 냅둬 안 냅둬 이어적기 해. 그래서 미음이 뒤로 이어져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 그래서 얘들아 중세국어는 꼭 이어적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 끊어적기로 끊어줘야지 원형이 드러난다. 그래서 앞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이 붙어있는 주격조사 이가 왔구나. 자, 모음으로 끝날 땐 어땠냐? 공자 해서 모음으로 끝났죠. 공자가 가를 써주려고 봤더니 중세에는 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신에 뭐 썼어? 모음 이만 있는 형태를 씁니다. 자, 부처가 부처 모음으로 끝났어. 가를 써주려고 그랬는데 중세에는 가가 없어요. 모음 이만 씁니다. 자, 이때 이 모음 이는 써줄 때 앞에 있는 모음에 붙여서 써줘요. 앞에 있는 모음에 붙여서 써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중모음 읽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붙여서 읽으라고, 다 떼서 읽으라고. 그래서 얘는 공자이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얘는 부태이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죠. 부태이, 부태어에 여기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중세에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현대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디귿, 티귿 다음에 이하여유 붙으면 다 지읒으로 발음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처이 이라고 읽어야 돼. 부처이. 그럼 부처, 이거 주격조사 가 대신에 이온 거구나 구분할 수 있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앞말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난 모음 이를 써줍니다. 자, 그런데 주격조사 이라고 하는 애가 와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 있는 체언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는 안 써요. 자, 이 반모음이 중세시대 반모음 이는 그냥 얘들아 우리 오이할 때 참외할 때 자, 참외 중세시대는 어떻게 읽는다? 오이라고 읽는다. 그치? 그럼 얘는 이 모음으로 끝난 거지. 근데 이때 이 이라고 하는 애가 앞에 모음에 붙어 나왔으니까 혼자 못 쓰는 이네. 그러니까 반모음 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보세요. 불후이 이 모음으로 끝났지. 자, 그래서 이 불후이가 뿌리란 뜻이거든. 뿌리.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문장을 쓰고 싶어. 근데 뿌리가에서 가를 쓰려고 했더니 중세는 가가 없잖아. 그러면 가 대신에 앞에 후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가 대신에 이를 붙여보자 했더니 앞에 이미 이가 있어. 여기에 이 다시 붙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럼 이상하지? 자, 앞에 말이랑 굳이 중복해서 이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앞말에 이렇게 반모음 이 애들로 끝나면 자, 이 새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자, 사이. 자, 이 사이 이로 끝났죠? 자, 그래서 앞에 이미 이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주격조사 이라고 하는 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세국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현대국어로는 이 모음 대신에 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공자이 하면 공자가, 부처이 부처가, 불후이 뿌리가, 사이 새가 이렇게. 알겠죠? 불후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이가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이거 그대로 살려주고 가짜 붙이면 돼. 불후이가, 사이가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라고 하는 애가 중세시대에 어땠는가 볼 건데, 자, 간단해요. 서술격조사가 현대국어에는 이다라는 형태로 쓰이는데 이 이의 활용 방안이 중세시대에 주격조사 이가 활용하는 조건과 똑같아요. 앞에 자음이 오면 자음 붙은 이를 써줘서 그 다음에 앞말 받침을 뒤에 있는 요 빈 공간에 이어적기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모음이 오면 모음 이만 써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음과 이 모음을 같이 붙여서 써줘. 그 다음에 앞에 이 모음이 왔다. 그러면 이 모음 뒤에 또 쓸 필요 없으니까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의 형태가 다가 아니고 라라는 형태로 쓰였어.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일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자음 있는 애 써주고 다 대신에 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빈 공간이니까 미음 이어적기 써주면 일훔이라. 자, 쌍성이요에서 앞에 예디응 쓰였죠. 예디응은 자음입니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 있는 이 써주시고, 자, 우리 서술격조사는 이다, 이고, 이니, 이오처럼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오와 같은 형태로 활용해서 적어줘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부태 이시라 해서 부텨 이신이라. 꼭 항상 이중모음 읽을 때 따로 떼서 읽어야지 찾기 쉽다 그랬습니다. 자, 부텨 앞말에 모음이 왔으니까 이가 모음만 있는 이가 오고 앞에다가 붙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대신에 라 써줍니다. 그리고 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지금 시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라 아닙니다. 바이라 라고 읽어야 돼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라 라고 해서 모음 형태인 이가 온 거고, 얘가 지금 앞말에 붙었어서 이중모음인 애가 된 거죠. 중세시대 애가 아니라 아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머리. 자, 이 모음으로 끝났지? 그럼 여기에 이 모음 다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 상태로 그냥 다 대신에 라 써주는 거야. 그래서 머리라. 이거는 머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국어로. 엄소리니. 자, 엄소리라고 하면 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치? 자, 그러니까 뒤에 이 안 써주고 그 다음에 라의 활용 형태 니 써주는 거야. 그래서 엄소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엄소리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쉬워요. 현대국어에 을을이 사용이 됩니다. 사람 다음에는 을, 고양이 다음에는 르이 쓰여요. 자, 조건 똑같겠죠? 앞에 자음이니까 을이 온 거고 모음이니까 르이 온 거야. 그래서 앞에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이 오고 모음으로 끝나면 르이 와.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현대국어는 모음 조화를 안 지켜도 되지만 중세시대에는 모음 조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음성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음성모음인 을을 써주고, 양성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는 아래 아를 써준 을을 써줘요. 자, 를도 마찬가지. 앞말의 체언이 음성모음이다. 그러면 으 써주고, 양성모음이다. 그럼 아래 아 써줘서 모음 조화를 맞춰줍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앞에 봤던 예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나빌 믿으니까 이렇게. 자, 얘가 현대국어로 치면 한, 아, 비, 를 이거든. 근데 현대국어도 이 르이라고 하는 애가요. 앞에 이 모음으로 끝나는 자음이랑 만나면 줄여 쓸 수 있어. 하나빌 이렇게. 그래서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요.
앞에 이로 끝나는 체언을 만나면 르로 써도 되고요. 리을로 줄여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는 르이 와야 되지만 이 모음이 올 경우는 리을로 줄여 써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볼 겁니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빠졌는데 이의 형태도 있어요. 자, 어떤 애로 나타나냐? 자, 내 집. 요런 말 쓰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너의 집이란 뜻이야. 야, 그거 내 집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치?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이 보이지? 이게 바로 관형격 조사입니다.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관형격 조사 의,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세시대도 그대로 의와 이가 쓰입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현대국어에는 없는 중세시대의 관형격 조사 시옷이 보여요. 자, 그럼 언제 의를 쓰고 언제 시옷을 썼는가? 자,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의가 있고 아래아가 있는 이유는 음성 모음일 때는 의 써주고 양성 모음일 때는 아래아의 의를 써주려고 한 거겠죠?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이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의랑 아래아가 세트로 나오는 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언제 의를 쓰고 언제 시옷을 쓰냐? 자, 이거는 배워야겠죠. 자, 앞에 오는 명사가 유정명사일 때는 관형격 조사를 의를 써줍니다. 앞에 오는 명사가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을 써주고요. 앞에 오는 명사가 유정명사인데 의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이 유정명사가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을 써줍니다. 자, 유정명사, 무정명사가 뭐냐? 자, 유정명사 체크, 사람, 동물. 무정명사 체크, 식물, 무생물, 다른 말로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시 볼게요. 자, 최구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 우 모음으로 끝났죠? 그치? 음성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의 써줬어. 놈의 뜻, 남의 뜻. 자, 남의 뜻 이렇게 보시면 남의 뜻 해가지고 의자가 붙었죠? 남은 사람이에요. 사람 유정명사니까 의 오는데 앞에 양성모음 왔으니까 양성모음 의 써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라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나 동물 아니죠. 무정명사죠. 그래서 의 대신에 시옷을 써줘요. 나라의 말씀, 나란 말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왕 같은 경우 대왕은 사람이야. 그런데 대왕은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데 높임의 대상일 때는 의가 아니라 시옷이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를 써줬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 높은 사람은 사람처럼 안 느껴졌나 봐. 엄청 막 높여주는 막 부처님이나 임금님 같은 애들은 유정명사로 안 느껴졌나 봐. 어쨌든 걔들도 유정명사인데 걔네는 시옷을 써줬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2는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자, 중세시대에 이렇게 쓰여있으면 어떻게 읽는다? 나이 나라, 너희 집 이렇게 읽는 거야. 나이 나라, 너희 집. 그럼 얘들아, 나가 나라야? 이거 주격조사야? 아니죠. 주격조사도 이 형태가 있잖아. 그러면 해석하면 이게 가로 바뀌어야 돼. 현대국어. 나가 나라 안 되지. 너가 집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격 조사구나. 나의 집, 너의 나라 란 뜻이구나. 자, 의라고 하는 조사가요, 방금 전에 우리 유정명사 뒤에 의가 붙으면 관형격 조사라 그랬지. 근데 얘가 부사격 조사일 때도 있어. 자, 무정명사 뒤에 의가 붙었다. 이러면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선생님이 유정명사 뒤에만 의가 오고 무정명사는 시옷이 온다 했는데 근데 왜 무정명사 뒤에 의가 왔지? 이거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정명사 뒤에 의가 오면 얘는 부사격 조사 애랑 같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앞, 위라는 뜻이야. 앞 전자의 윗상자죠. 앞이라고 하는 단어랑 위라고 하는 단어는 무정명사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무정명사 뒤에 의가 붙었어.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정명사 뒤에 의가 붙으면 얘는 앞에 나온 말이 장소를 나타내 주고요. 이 장소를 나타내준 애가 을을 만남으로써 부사어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처소 부사격 조사다. 그래서 RP랑 우희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헌 용비어천가에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의가 쓰였어. 이거 관형격 조사네. 응? 앞? 위? 무정명사인데 의가 쓰였어? 틀렸네. 이러면 안 돼. 무정명사 뒤에 의는 부사격 조사애로 해석한다. 알겠죠? 자, 우리 부사격 조사에는 현대에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살펴보긴 힘들고 애만 볼 거야. 애. 자, 이 애가 중세시대에는 총 3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음성모음 뒤에 올 때는 음성모음 어이로, 양성모음 뒤에 올 때는 양성모음인 아이로, 그 다음에 중성모음은 그럼 어떻게 씁니까? 자, 중성모음 뒤에는 여이로 써줍니다. 그래서 구렁에 보시면 앞에 우,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에 맞춰서 애 써준 거고, 바르래 해서 양성모음이 있었으니까 양성모음인 애 써준 거고, 맞니 해서 앞에 이모음 중성모음 왔으니까 여이자에 예 써준 거야. 현대국어 애는 중세시대에 양성이냐 음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 자, 그리고 호격조사 볼게요. 부르다 호자입니다. 부르다. 자, 사람 이름 뒤에 호격조사가 붙으면 그 사람을 부르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아나 야가 있어. 앞말에 자음이 오면 아, 앞말에 모음이 오면 야야. 선생님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이는 앞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아가 붙겠지. 선생님 친구 이름 중에 채이라는 애가 있어. 자, 채이는 이제 모음으로 끝났지. 야가 붙겠지. 그쵸? 자, 중세국어의 호격조사도 똑같아. 중세시대의 호격조사도 아랑 야가 있어. 근데 현대에는 없고 중세에만 있었던 호격조사가 하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 하는 앞에를 높여주면서 부르는 호격조사야. 자, 그래서 임금님은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임금아 이러면 안 돼. 여기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아 붙는다. 임금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높여줘야 되니까 임금하. 그래서 중세시대 시가 중에 달하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가 있어. 그럼 이거는 달아가 아니라 달림이란 뜻이야. 높여서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세존하. 자, 세존은 부처예요. 부처. 세존 보살 중 하나야. 높임의 대상이야.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해? 아나 야가 아니라 하를 통해서 불러준다. 자, 현대국어 복격조사 이가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자, 중세시대 복격조사. 자, 보세요. 현대국어의 복격조사는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랑 형태가 똑같아. 중세국어도 그러니까 중세국어 주격조사랑 형태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자음으로 끝났다 이, 앞에 모자 모음으로 끝났다 모음이, 앞에 아이에서 이모음으로 끝났다 안 써주면 돼. 알겠죠? 자, 복격조사랑 주격조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중세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보어라고 하는 말은 되다 아니다 앞에 이와 가를 딸고 나와야지만 보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건을 샀어. 그럼 사람이 물건을 하면 이 사람이는 물건을 앞에 왔지. 그러니까 보어가 될 수가 없어. 자, 물이 얼음이 되었어.
자, 한번 보자. 이 무리는 얼음이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어가 될 수 없어. 자, 여기는 얼음이는 되다 앞에 왔지.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를 딸고 나오는 얘를 보어라 그래. 근데 중세시대는 이가가 아니라 이 안 쓰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주격조사 형태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말에 이가 보이면 그건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 그건 현대도 똑같고 중세도 똑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달려왔어요. 요거까지 설명하면 끝이야. 보조사 은과 는 중세시대에도 그대로 있어. 자, 그런데 중세는 모음조화 지켜줘야 되죠? 앞에가 음성모음일 때는 은이나 는을 써주고 앞에가 양성모음이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 아래아를 사용해준다. 그래서 머리털이며 살을 하면 살 아래아 쓰였으니까 은도 아래아 써준다. 하늘과 땅과는 할 때 자, 과라고 하는 애가 오랑 아 해서 양성모음이 쓰였지? 그러니까 는도 아래아 양성으로 맞춰준다. 그래서 뭐 보조사 은과 는은 의문 조건에 따른 형태 변화를 목적격 조사와 동일하다 이랬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쟤도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면은 아래아 쓰고 음성 모음이면 으자 쓰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끝까지 해서 중세국어 내신 때 100점 꼭 맞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